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막상 사연을 보내려니 엄청나게 떨려오네요. 그래도 열심히 써볼 테니 잘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된 장수 커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10년이란 시간을 만나왔으니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물론 가족 간에도 사이가 좋아 저희가 마침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들 해주셨는지 몰라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희는 1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서로 사랑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1년 만에 아기가 생겼고 무사히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딸이 귀한 시댁에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경사라고 하시며 저희 부부보다도 더 딸의 출산을 기뻐해 주셨죠. 참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딸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무리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평소 안전운전이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남편이었던지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아기가 2살도 되지 않던 해에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데 야속한 남편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가와서 엄마라고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픈 여자이기도 했지만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할 엄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날 이후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축 처진 기저귀를 차고서도 해맑게 웃던 아이는 어느새 5살이 되어 스스로 변기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전 시댁과 왕래를 하며 지내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란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물론 명절 때가 되면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용돈을 받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주신다거나 먹거리를 해주시는 등 그런 도움들을 주시고 계세요. 가끔 큰 돈을 주려고 하시긴 했지만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 꽤 있기도 했고 저도 액세서리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었기에 돈이 아쉽지 않았던 터라 돈은 필요 없고 가끔 딸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네요. 시댁에선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저흰 자주 왕래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서방님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워낙 오랜 세월 봐온 터라 정말 기쁘더군요. 주은아, 글쎄 우리 막둥이가 결혼한다는구나.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새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건 그렇고 너도 상견례 자리에 올 거지? 네?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고 싶으면 오면 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그렇긴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괜히 중요한 말에 저 때문에 괜한 말 나오는 것도 싫기도 하고 괜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전 마음만 보낼 테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어머님. 그래, 알겠어. 그러면 상견례는 안 오는 대신 결혼식엔 무조건 와야 해. 너 안 온다고 하면 재원이가 엄청나게 섭섭해할 거야. 알겠지? 네, 결혼식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전 결혼식엔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 들은 바론 애교도 많고 싹싹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은 저를 동서에게 소개해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서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참 예쁘고 애교가 많았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어머님이라고 콧소리를 내며 안기는데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동서를 떼어내며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를 본 동서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잠깐의 반응 뒤엔 밝게 인사를 해주었기에 다르게 생각할 틈도 없기도 했고요.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고 어느덧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처가를 거쳐 시댁으로 오는 날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동서가 첫 인사를 오던 날, 전 동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권유로 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뒤이어 동서와 서방님도 들어오더라고요. 모른 척하기에도 힘든 거리에 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어머님께 달려가 안기더군요. 순간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애써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시작된 선물 증정식. 기대될 리 없었고 역시나 저와 딸을 챙기지 않은 모습에도 실망은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의 입장에선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방님의 생각은 다른 듯 동서에게 질책 아닌 질책하더라고요. 여보,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그게 내가 깜빡했어. 어쩌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산다고 하니까 당신이 산다고 우겨서 내가 알겠다고 한 건데. 여자가 필요한 건 여자가 잘 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형수님이랑 희은이 선물은 꼭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그게 중요한 선물이라서 고민하다가 그만 잊었나 봐. 일부러 사지 않은 것이 뻔한데 끝까지 깜빡했다며 동서는 깜찍한 거짓말을 해댔고 전 어차피 받을 생각 없었던 선물인지라 분위기가 더 가라앉기 전에 제가 말을 꺼냈어요. 아우, 그깟 선물이 뭐라고 새신랑 새신부가 싸우려고 해. 난 괜찮으니까 그만하고 밥부터 먹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식사하실 시간 한참 지나서 시상하실 거야. 그렇죠, 아버님, 어머님? 제 말에 상황은 일단락이 되었고 어머님은 주방으로, 아버님은 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안방으로, 서방님은 편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쓰던 방으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만이 거실에 남게 되었고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이한테 이야기 드릴 때부터 뻔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한 줄은 미처 몰랐네요. 지금 그 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형님 말고 사람이 또 있나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형님이 와 계세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시나 봐. 남편까지 죽음마당에. 뭘 바라고 시댁하고 인연을 이어나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애 앞세워서 들락날락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건가? 기가 막히면서 동서의 수준이 보이더군요. 생각하는 꼴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좋은 날이니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했는데 이쯤 되니 마냥 참지 못하는 성격이 또 불쑥하고 튀어나와 버렸죠. 동서가 주인공인 날에 내가 참석한 것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나도 이 집 주인인 아버님, 어머님이 불러서 온 거니까 동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뭘 바라고 시댁에 들락날락거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동서 수준이 밑바닥이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뭐라고요? 언성 낮춰. 그러다 어머님 나오시면 곤란한 건 동서이지 않을까? 동서는 제 말에 무어라 받아치려고 했고 저 역시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동서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머님이 밥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며 나오셨고 동서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며 어머님께 찰싹부터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어쩌겠어요? 엄연히 따져보면 이제 전 남남이고 동서는 가족인 것을요. 새로운 가족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면 제가 빠져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턴 전 조금씩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로 인해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거리를 두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주은아, 너 요즘 우리랑 일부러 거리 두고 지내는 거 맞지? 갑자기 왜 그러는 게야? 엄마 요즘 조금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말해줄 수 있겠니? 그게 어머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요즘 일이 조금 바빴어요. 그래? 사실 내가 둘째한테 들은 이야기 있어서 그래. 둘째한테 듣기로는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겨서 우리랑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야? 아, 너를 질책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니 오해하지 말려무나. 난 그저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 우린 정말 괜찮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그러니 혹시나 그런 상황이라도 우린 괜찮으니 가끔은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남자라니요. 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어머님도 알다시피 희은이 하나 키우는 것도 바쁜데 제가 언제 남자를 만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저 아직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둘째는 그런 말을 했을까? 확신에 가득 차서 사실은요, 내 남자 있다고 하던데 뭔가 착각을 했나? 아마 그런가 봐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단히 오해했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일은 전혀 없고 혹여나 제가 남자가 생겨도 어머님 아버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희은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그 천륜을 끊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가 부담 느낄까봐 그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절 오래 보셔놓곤 아직도 절 모르세요? 제가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성격으로 보이세요? 하긴 넌 참는 성격은 아니지. 늙으니까 이래. 괜한 걱정만 늘어. 전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며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도저히 동서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남편도 죽고 인연이 끊어진 내가 동서한테 거슬릴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저를 몰아내려고 하는 동서의 짓거리가 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동서에게 왜 그런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고 다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전화번호도 모를 뿐더러 오해도 다 풀렸으니 괜한 입씨름하지 말자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고 딱히 동서와 마주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기분 나빴던 일은 잊고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지냈고 웬만하면 동서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주쳐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서방님이 장가를 가기 전까진 매년 시댁에 모여 다 함께 밥을 먹곤 했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 식사로 제사를 대신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러하니 그것마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매년 딸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가끔 마주치는 동서가 제 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눈에 거슬렸던지라 딸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향했죠. 자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하는 딸을 어르고 달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평소라면 택시를 타고 갔을 거리를 바람도 쐴 겸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어느새 시댁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서 역시 일찍 나섰는지 제 앞에 걸어가고 있더군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동서의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미 아는 척할 타이밍을 놓쳤고 전 그저 조용히 동서의 뒤를 따르며 본의 아니게 그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빠, 갑자기 그런 큰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덜컥 돈을 달라고 해? 생각을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아, 상황 보니까 형도 줄 거 없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아주고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형님만 몰아내면 그놈의 재산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으니까 우선 기다려. 괜히 돈 이야기 잘못 꺼냈다가 나 이 사람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오빠가 다 책임질 수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어? 오빠와 돈이라니. 오빠라고 하니 당연히 친정오빠가 떠올랐고 돈 이야기도 나오니 동서의 친정에 돈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딸과 시댁의 인연을 끊어놓으려고 했다니 그간 눌러왔던 화가 슬슬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마주했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생각에 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거리가 벌어진 동서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맥주와 아이스크림을 차례대로 먹어치우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화가 가라앉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살짝 들더군요. 오죽 답답한 상황이면 그 대낮에 앉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 번에 때려 넣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 역시 시간차를 두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어머님은 보이지 않고 동서는 덩그러니 앉아있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진 것이 왜인지 모르게 안쓰럽게 느껴지던 그때 저의 이런 생각이 참 한심하게 느껴진 말들이 동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더군요. 일찍 왔네 동서.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고생요? 많았죠 고생. 아니 죽었으면 끝이지. 죽어서까지 왜 남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바쁜 회사 연차까지 쓰고 시댁이 와서 밥상이나 차려야 하냐고요.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며 베개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지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저런 인간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사치이며 인간답게 대우해주면 안 될 인간이라는 것을요. 그랬어? 그런데 동서, 그렇게 이 식사 자리가 불만이었으면 동서가 오지 않았으면 됐잖아. 일전에는 동서가 주인공인 자리였다고 쳐도 오늘은 내 남편을 위한 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굳이 와서 그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뭐 같지 않겠어? 뭐 같다니, 형님 말이 좀 거치시네요? 그리고 저라고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저도 딱히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온 집안이 한통속이 돼서 대단한 사람 죽은 날인 양 이 난리를 부르는데 어쩌겠어요? 꼴값 떨어도 내가 그 장단에 맞춰줘야지. 저도 정말 오기 싫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아가. 내가 말은 잘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형님이 뭔데 가라 말아요. 내 남편을 위한 날이니까 내가 가라 말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할게. 오늘은 동서가 그 꼴값 떤다고 여기는 내 남편을 기리는 날이야. 우리에겐 다른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이지만 동서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까진 나 충분히 이해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버님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동서 말대로 산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뭐라고 이딴 말이나 짓거리면서 그런 역겨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건 안 싫고 내 남편도 달갑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오늘은 동서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 말이야. 가족. 제 입에서 나온 가족이란 단어가 동서에겐 참 많이도 거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르르 떨어대며 화를 내더군요. 가족?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형님이 가족이에요?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진짜 웃긴 거 알죠? 남편도 죽은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때껏 이러고 있나 몰라? 뭐 재산이라도 한 푼 뜯어갈까 싶어서 기웃대는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보고만 있기가 참 역겹네요. 너무 추해서요. 저요. 욕이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찰지게 잘하는 여자인데 이 순간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얼마나 참았나 몰라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욕을 참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 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요. 동서는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리 받아두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까진 확인했는데 설마 어머님이 옛 아주버님 방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긴 저 역시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라고 알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동서 역시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지간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둘째 너 첫째한테 말하는 뽐새가 아주 못쓰겠구나. 나 없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첫째를 대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손윗사람한테 그렇게 막 대해도 된다고 배웠어? 둘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몹쓸애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내뱉고 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형님이 절 너무 몰아세우시니까 저도 흥분을 해서 그만 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인 거야? 둘째 너, 내가 방금 어디서 나왔는지 잊은 게야? 네가 그렇게 죽어서까지 사람 귀찮게 한다던 장난방에서 나왔다.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나서 먼저 떠난 아들 방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알아? 그렇게 울다 잠시 잠들었다가 깼더니 뭐? 죽었으면 그만이야? 귀찮아? 내가 너 처음 이 말할 때부터 당장이라도 뛰어나오고 싶은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더니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지 않니? 동서는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 동서를 쏘아보시던 어머님은 문득 동서가 제게 남자가 있다고 한 말이 떠오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시작했어요. 둘째 너, 첫째가 남자 생겨서 우리랑 거리 두는 거라고 했던 말, 그것도 혹시 지어낸 말이니? 내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첫째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니까 둘째 네가 오해했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너 오늘 이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구나. 너 정말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님을 모함한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의 화는 극에 달해 보였고 동서 역시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3자인 제가 봐도 해결 방안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잠시만요. 뜬금없이 헛구역질을 하던 동서는 이내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화장실에선 세면대 물소리와 함께 동서의 헛구역질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이내 물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동서가 입을 닦으며 나왔어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체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속이 계속 좋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했는데 2주일이더라고요. 워낙 초기라서 그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안정기에 들어서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도 좋지 않고 잠도 잘 못 자서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형님, 죄송해요. 기분 많이 나쁘셨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했는데 제가 경솔했어요. 동서는 임신 연기의 마침표로 헛구역질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라고 하니 한 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일단 작은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우렴. 나도 둘째 가졌을 때 입덧을 그렇게 했는데 시도둑질 못한다더니
너도 입덧이 심할 건가 보구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누워. 음식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저는 좀 들어가 볼게요. 끝까지 가슴을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맥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먹어치우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임신이라뇨. 도무지 임신 사실을 안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기에 동서의 임신 주장은 알아볼 것도 없이 거짓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동서의 거짓말임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또 무슨 수를 쓰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니 일단 그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동서는 최선을 다해 잠든 척을 했는지 동서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셨던 어머님이 나오시며 동서가 겨우 잠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입덧이 저리 심해서야 겨우 잠들었어. 그래요? 잠드는 거 보고 나왔단다. 첫째야, 마음 많이 상했지? 둘째가 임신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뱉은 말이니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말려무나.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너 언젠가부터 거리 두던데 둘째 때문에 그랬지? 하는 말 들어보니 이렇게 군 게 처음도 아닌 것 같던데. 아우, 물어 뭐해? 넌 분명 아니라고 할 사람인데. 내가 정말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데 임신까지 했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어휴. 그래도 첫째야, 나한텐 언제까지나 네가 내 첫 번째 며느리란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렴.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 배가 고프진 않니? 얼른 식사 준비해야겠는걸? 어머님. 저 올해는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요. 그래도 그렇지.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네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둘째가 한 말은 모두 잊어버리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알겠지?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아무래도 동서가 신경이 쓰여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다 음식 냄새를 풍기며 괜한 상을 차렸다가 또 무슨 꼴을 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다른 날도 아닌 남편의 기일날 더는 힘 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가 많이 지쳐 보이는지 알겠다고 해주셨고 전 챙겨왔던 짐을 다시 챙겨 나가려는데 마침 서방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척 보면 척이라고 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은 데다가 밥도 먹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더군요. 서방님을 알고 지낸 것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말이 서방님이지 저에겐 친동생과도 다름이 없었던 터라 저는 동서의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었고 서방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 나선 서방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친정 오빠와의 통화부터 시작해서 임신이라는 쇼를 벌인 일까지요. 모든 사실을 들은 서방님은 표정이 급격하게 굳더니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형수님, 확실히 오빠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잘못 듣기는 확실하게 오빠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니까. 신정이 아무래도 많이 힘든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동서랑 이야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건지, 그리고 임신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난 우리 서방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서방님이지 내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런데 형수님, 집사람 오빠가 없어요. 외동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가까운 친인척도 없어서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분명 오빠라고 하면서 나만 몰아내고 아들만 낳아주면 그깟 돈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난 친정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아무래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형수님, 일단 확실한 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확실하네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동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고 동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껏 동서의 입으로 들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른 척 동서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고 전 흥신소를 통해 동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동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도 같이 알아봐 달라고 했고요. 물론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부모님께 비밀로 하기로 했죠.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더군요. 어느 날은 동서가 그날 마신 술이 무알코올 맥주이고 임신 사실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가도 그간의 동서 행실을 떠올리는 날은 더는 서방님이 상처받는 일이 없게 더는 충격적인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피 마르는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의뢰 부탁해 주신 분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입니다. 4년 전 결혼을 하신 분이고 혼인신고도 하셨던데요. 아마 동생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임신도 알아봤는데 임신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다니길래 임신했나 싶었는데 조사해보니 임신이 아니라 임신을 서두르려고 검진만 받고 배란을 받으러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낳은 자식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대범한 여자인 건 확실해요. 이 여자랑 이 여자 진짜 남편 둘 다 빚이 꽤 되던데 뭐 때문에 진 빚인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이 여자 진짜 남편이 2년 전쯤 동생분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때 알고 지내면서 우연찮게 그 집에 돈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일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고 결혼시킬 생각을 했는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말세죠. 일단 지금까지 한 조사서랑 사진 보내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놈이나 인연이나 이해 안 되기는 매한 가지더라고요. 직원분 말씀대로 말세인 게 틀림없죠. 그러면서도 동서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행실들이 이해되더군요. 얼마나 저와 저의 딸이 눈엣 가시 같았을까요? 당연히 외동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버젓이 저와 딸이 시댁을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돈은 급한데 죽은 장남의 자식이 알짱대고 있었으니 말이 그따위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전 모든 사실을 서방님에게 알려주었고 서방님은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초음파 사진까지 구해와서 서방님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면에선 참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서방님은 동서에게 어떤 압박도 하지 않고 동서의 임신 연기를 지켜보며 적당한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기다림은 짧았고 동서는 더욱 대단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어느 날 기니 할 말이 있다며 저까지 시댁으로 불렀고 전 긴장된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어요. 또 무슨 말로 사람을 기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동서를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동서가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여보, 모두들 죄송해요. 저 유산했어요. 사실 그날 형님이랑 다투고 난 뒤부터 배가 자꾸 당기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요 근래 계속 몸도 그렇고 배도 아파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번에 검진을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뻐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정말이지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동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까지 하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원망하며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만 그건 동서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감사하게도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두 분 다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동서가 말하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터라 저를 책망하기는커녕 동서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너, 유산한 건 참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첫째 탓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네가 힘들다고 해도 남 탓으로 모는 건 좋지 않아. 그날 내가 다 들었는데 처음 시작도 둘째 네가 했고 마지막까지도 네가 첫째에게 모진 말을 뱉어내지 않았니? 내가 알고 하늘이 아는데 어쩜 넌 이런 일을 겪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서 예민한 상태였어요. 물론 그날 제가 형님께 버릇없이 한 건 맞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형님이 얼마나 저한테 모질게 구셨는데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형님 편만 드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선까지 했겠냐고요. 불쌍한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잘 지켰어야 했는데. 어머 둘째야. 그렇다고 그렇게 울기까지 하니? 일단 진정해보렴. 제가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는데요, 어머님. 같은 여자니까 잘 아시잖아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내 자식이 떠났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엔 거의 오열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지켜보는데도 진짜 유산을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동서의 오열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눈물도 고이시는 것이 이대로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그만 울고 이 사진들 좀 볼래? 아무래도 동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뭐예요? 혹시 제 뒷조사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얼른 설명부터 해봐. 이 남자는 누군데 동서랑 이리도 다정하게 있는 건지, 임신한 사람이 왜 난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는 건지. 제가 사진을 보여주며 몰아붙이자 동서는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꿔 다 오해라는 말을 해대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서방님이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에요. 심력 끼쳐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했는데. 서방님의 말을 듣고 있던 동서는 고소할 거란 말에 파르르 떨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고 비교적 차분히 말하던 서방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모든 사실을 큰 소리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고소? 사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혼은 그렇다고 쳐. 바람 피운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고소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 실수였어. 정말이야. 실수? 실수라고? 넌 결혼한 사실 숨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실수야?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 알고 보니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아직 유부녀였어요.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애초에 임신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물론 유산한 적도 없고요. 아니야. 이거 다 사실이 아니야. 오해라고. 오해야. 오해? 내가 모를 줄 알아? 박대리 그 새끼가 의도적으로 자기 마누라인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줬고 넌 깜찍하게 날 속이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돈으로 네 남편이랑 네 빚 갚으려고 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입만 떼면 거짓말인데 내가 네 말을 듣고 싶을 것 같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그리고 너 우리 형수한테 한 짓도 가관이더라? 뭐? 뭘 뜯어내려고 죽은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냐고? 어디서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형수님한테 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같을 줄 알아? 설사 네가 정말 평범한 여자이고 그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줬다고 한들 너는 너고 형수는 형수야. 형이 있든 없든 우리에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울지도 마. 여보라고 부르지도 말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동서는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그때 동서의 진짜 남편이 배를 눌렀고 전 문을 열어줬어요. 서방님이 미리 급한 일이 있다며 와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던 진짜 남편은 한눈에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미안해. 정말이야.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나 회사까지 잘리면 정말 못 살아. 그나마 월급으로 겨우 빚 갚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제발 회사에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참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깜빵을 가냐 안 가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회사? 지금 회사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그럼 날 뭘 어떻게 할 건데? 나 요즘 변호사분이랑 고소장 쓰는 중이야. 참고로 합의는 없고 합당한 대가는 다 치르게 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마누라 데리고 가라고 부른 거니까 얼른 데리고 꺼져. 고소라니. 제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남의 인생 망쳐봤자 쟤들이한테 뭐가 남는다고 그리 모질게 굴어. 그래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사랑했잖아. 나랑 같이 살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야. 내가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급기야 두 사람은 울고불고하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 꼴을 보고 있기 힘드셨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서방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고 집 앞에서 대기 중이시던 경찰관 3분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더군요. 끝까지 발악하며 매달리는데 그쯤 되니 공포영화 저리 가라 했죠.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서방님은 다행스럽게도 전동서가 혼인신고를 미뤄준 덕분에 결혼에 대해선 따로 뭘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동서의 짐을 빼서 집 앞에 내팽개쳐놨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전동서의 진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며 회사의 모든 사실이 알려져 당연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실력 좋은 변호사분이 합의는 절대 없다는 서방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선을 다해 사기죄 최대 형량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전 동서의 진짜 남편이었던 박대리가 그 없는 살림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죄를 동서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지 뭐예요? 그럼 뭐하나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걸요. 괜한 돈 낭비만 하고 다니는 진짜 남편과는 달리 전 동서는 진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거머리 같은 사기꾼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전 여전히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두 사람은 결국 깜빵에 가게 되었다고 듣긴 했는데 형량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묻진 않았어요. 괜한 상처를 들춰내는 짓인 것만 같아서요. 한동안 서방님, 아니 도련님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애써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훤히 다 보여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요즘은 꽤 많이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 도련님께 아이의 하원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날 딸을 데리러 간 도련님이 선생님에게 반하신 건지 선생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전 대에 대해 대찬성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제가 좋게 보던 분이라
내심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자주 딸의 하원을 부탁할 계획이에요. 아, 그리고 최근에 시댁에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과하다며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며 거부했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 내 생각 같아선 언제까지나 네가 우리 가족이고 그 사실은 변함없을 테지만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은 모르는 일이지 않니?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였어. 이왕 줄 거 조금 더 일찍 주는 것뿐이니 받아주려무나. 어떻게 되기는요. 희은이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가족이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혹시나 좋은 사람 생기면 새 출발하라는 말. 나도 그렇고 네 아버지도 그렇고 우린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긴 여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어? 그러니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연애하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도 해. 알겠지? 건물은 잘 챙겨뒀다 기은이 공부도 시키고 너 결혼하게 되면 결혼 자금으로도 쓰려무나.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더는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길래 못 이기는 척 받아뒀어요.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문득 결혼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네요. 아직은 하늘에 있는 남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 있죠? 그저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만 살아가려고요. 이로써 저의 시댁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